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요.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5억을 주고 산 우리 집, 제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친 그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법무사도 통했고 중개사도 20년 경력이었어요. 모든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여보, 그럼 우리 돈은? 우리 전 재산이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에 든 법원 서류가 떨렸습니다. 아파트 인도 청구 소송 30일 이내 퇴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퇴직한 그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노후에 내 집 하나 갖고 싶었던 게 제 욕심이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은빛 인생 편지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 3월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은 3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과 전세자금 모두 합치니까 손에 쥔 돈이 7억 정도 됐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내와 저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국민연금과 노후자금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둘이 아껴 쓰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들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노후 안정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남의 집 전세로만 살았습니다. 살고 있던 집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기회에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을 사서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5억으로는 변두리 낡은 빌라밖에 구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도 20평이 넘는 집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살림살이를 다 들여놓으려면 최소 25평은 돼야 했거든요. 경기도 쪽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용인, 화성, 평택까지 발품을 팔았어요.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집값이 오른 만큼 경기도도 올랐더군요.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어요. 5억대 매물은 1층이거나 북향이거나 너무 낡았습니다. 조금만 괜찮아 보이면 6억이 넘어갔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으로는 변변한 집 하나 구하기도 힘드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35년을 일했는데 이게 끝이란 말입니까? 전세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집값들은 계속 오르고 있어 초조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집을 못 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용인 수지구 쪽을 돌아보다가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지났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빨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급매물 5억 원, 시세보다 2억 저렴.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2억이라니 정말 7억 매물을 5억에 살 수 있다는 건가?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걸려 있었어요. 20년 경력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남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매물을 찾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밖에 급매물이라고 붙어 있던데요. 중개인의 눈빛이 반짝이었습니다. 아, 그 물건요? 오늘 나온 매물인데 정말 괜찮은 매물입니다. 서류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25평형 아파트였습니다. 시세는 7억 원 정도 하는 단지였어요. 그런데 5억에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싸게 나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집주인분이 급하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야 하거든요.
한 달 안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 빨리 처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낮게 내놓으신 거예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이 묻어나는 말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중개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여기 있어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꼼꼼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소유자는 한미선 씨 한 분이고요. 근저당도 없습니다. 가압류, 압류, 가등기 전부 깨끗해요. 저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중개인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 일 20년 했는데 이런 매물은 정말 드뭅니다. 보통은 급매라고 해봐야 몇 천만 원 정도 싼 거거든요. 그런데 2억이나 싸게 나온 건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집주인분이 얼마나 급한지 아시겠죠?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물어봤어요. 언제 지어진 건가요? 15년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아직 괜찮은 거죠? 네,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 대부분 20년 넘은 것들이에요. 15년이면 양호한 편입니다. 중개인이 책상 서랍을 열어 다른 서류도 꺼냈어요. 이 단지 최근 실거래가 내역입니다. 보세요. 지난달에 같은 평형대가 6억 8천에 거래됐어요. 그 전달엔 7억 1천이었고요. 정말로 시세가 7억 정도 하는 게 맞았습니다. 가슴이 더 두근거렸어요. 2억을 아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나머지 돈으로 여유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관심 있어 하나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오전에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마음에 너무 드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갑니다. 먼저 계약금 넣으시는 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 말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집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중개인이 흔쾌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실까요? 집주인 분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걸더니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끊고 나서 말했습니다. 네, 지금 보러 가셔도 됩니다. 차로 10분 거리예요. 제가 안내해 드리죠.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깔끔하게 관리된 곳이었습니다. 조경도 잘 돼 있었어요. 앞에는 작은 산이 보였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중개인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외출하려던 참인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어서 오세요. 집주인 한미선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깔끔했습니다. 남향이라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아내가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앞산이 보이고 풍경이 좋았습니다. 아내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보, 여기 괜찮은데?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미선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여기서 5년 살았는데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요. 단지 내에 헬스장이랑 독서실도 있어요. 왜 파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미선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일 때문에 갑자기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한 달 안에 출국해야 해서 급하게 파는 거예요. 정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집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였어요. 주방도 넓었습니다. 수납 공간도 충분했어요. 아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중개사무소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집 괜찮은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2억이나 싸다는 게 계속 걸렸거든요. 중개사무소에 앉았습니다. 중개인이 물었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에는 드는데 2억이나 싸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중개인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실 만합니다. 저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그래서 집주인분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급하게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민 서류 준비하느라 바쁘시고 한국에 있는 재산 정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팔려고 가격을 확 낮추신 겁니다. 설명이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물었어요. 혹시 집에 하자 같은 건 없나요? 누수나 곰팡이 같은 거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깨끗하죠? 제가 중개하면서 직접 확인했어요. 중개인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등기 이전도 제가 아는 법무사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20년 동안 같이 일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죠.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당장 계약하고 싶었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중개인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연락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매물은 오래 안 갑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이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세보다 2억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사자마자 2억을 번다는 건데 그 돈이면 노후를 훨씬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컸어요. 그날 밤 아내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너무 저렴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등기부등본도 깨끗했잖아. 그리고 중개사도 20년 경력이라잖아. 그런 사람이 이상한 물건을 중개하겠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서류인데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부동산도 몇 군데 더 돌아봤어요. 혹시 더 좋은 매물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5억으로 살 만한 집이 없었어요. 그나마 있는 것들도 어제 본 집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오전에 다시 그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셨네요? 결정하셨나요?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주변 시세를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중개인이 컴퓨터를 켰어요.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를 띄웠습니다. 최근 6개월간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6억 5천에서 7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 말고 다른 급매물은 없나요? 중개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이 물건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보러 오셨던 그분이 오늘 오후에 다시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시면 아마 계약하실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건가? 이 집을 놓치면 또 언제 좋은 집을 구하나? 조급함이 몰려왔어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중개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계약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매물이 묶이는 거예요. 중도금은 한 달 후에 2억, 잔금은 2달 후에 2억 5천만 원 주시면 돼요. 그때 등기 이전하고 열쇠 모두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집주인 분한테 연락할게요. 전화를 걸었어요. 몇 마디 나누더니 끊었습니다. 네, 지금 오신다고 하셨어요. 30분 후면 도착하실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중개인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계약서 양식을 꺼냈어요. 빈칸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어요. 서류 챙기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요. 한미선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중개인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봤어요.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일치했습니다. 이름도 한미선, 등기부등본에 나온 이름과 똑같았어요. 인감증명서도 최근에 발급받은 거였습니다. 중개인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확인됐습니다. 이제 계약서 작성하시죠.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도인 한미선, 매수인 저의 이름이 적혔어요. 매매 금액 5억 원,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2억 5천만 원. 일정도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중도금은 6월 15일, 잔금은 7월 15일이었어요. 그때 등기 이전과 함께 집을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한미선이 계약서를 읽어보더니 펜을 들었어요.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꺼내 찍었어요.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쓰는 거니까요. 펜을 들고 서명란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아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잖아.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서명을 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어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중개인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한미선도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저는 핸드폰 뱅킹으로 계약금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한미선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어요. 한미선이 확인하고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한미선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는 한미선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매물 구하셨어요. 중도금 날짜 전에 미리 연락드릴게요. 법무사 선생님도 소개해 드리고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나와 차에 탔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이 생겼네. 정말 실감이 안 나? 저도 그랬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 겁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 2달만 있으면 용인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일까? 하지만 곧 생각을 떨쳐냈어요.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중개사도 20년 경력이고 계약서도 제대로 썼으니까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중도금 날짜가 다가왔어요. 중개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중도금 치르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집주인분께 금액 이체하시고 잔금일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렇게 중도금 2억 원을 집주인 한미선에게 이체했습니다. 드디어 잔금 날이 왔어요. 7월 15일이었습니다. 잔금 2억 5천만 원, 우리 부부에게 남은 전 재산이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미선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오늘은 화장을 연하게 했더군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등기 이전 신청서, 매매 계약서, 각종 증명서들이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잔금 입금하시면 바로 등기 신청 들어갈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마지막 돈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한미선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어요.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을 보였습니다. 한미선이 확인했습니다. 네, 잘 받았어요. 그럼 열쇠 드릴게요. 가방에서 열쇠 2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집주인 되신 걸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한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등기 신청 바로 들어갑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등기 완료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럼 등기부등본 떼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중개인도 축하한다며 악수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저도 뭉클했습니다. 35년 동안 일한 보람이 있구나. 손에 든 열쇠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등기 이전 완료됐어요. 등기소 가서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저는 바로 등기소로 갔습니다. 창구에서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어요. 출력된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유자란을 봤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제 집이 생긴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평생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저도 울컥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소박하게 축하했습니다. 제과점에서 산 작은 케이크와 와인 한 병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고 새 가구를 주문했습니다. 거실에 놓을 소파를 샀어요. 진한 갈색 가죽 소파였습니다. 아내는 커튼도 샀어요. 베이지색 커튼이 햇빛을 받으면 참 예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그동안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거예요. 이사 전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기대감에 들떠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여보, 행복하게 살자. 우리 이제 걱정 없어.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 가지 못할 줄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어요. 이사 트럭이 도착했고 짐을 하나씩 실었습니다. 살림살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용인으로 가는 길 아내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가고 싶다. 우리 집에 얼른 가보자. 1시간쯤 걸려서 도착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집이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우리 집에 들어섰습니다. 텅 빈 거실에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아내가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기 봐. 앞산이 정말 예쁘다. 저도 옆에 섰어요.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짐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이사 기사님들이 분주하게 옮겼습니다. 이사 시간에 맞춰 새로 산 갈색 가죽 소파가 거실에 놓였어요. 딱 맞았습니다. 베이지색 커튼도 달았어요. 햇빛이 커튼을 통과하며 은은한 빛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짐 정리가 끝났어요. 지쳤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좋은 집을 5억에 샀잖아. 2억이나 아꼈어. 그 말에 아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 날밤을 보냈어요. 이불을 덮고 누우니까 포근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저도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집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아내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지 내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옆집 부부와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대라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가끔 저녁에 만나서 소주를 마시며 노후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청구서 몇 장과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봉투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법원에서 무슨 일로 편지를 보낸 걸까?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인도 청구 소송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고는 박진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소장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 박진우이며 피고는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니 즉시 인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서류를 계속 읽었어요. 박진우는 고 박철수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2015년 12월에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 한미선이 상속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경찰 수사 결과 한미선이 박철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겁니다. 살인범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진정한 상속자는 아들인 박진우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미선이 살인범이라고? 우리가 집을 산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어봤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 기소장 사본도 첨부돼 있었어요. 한미선은 남편 박철수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했으며 현재 도주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우리가 산 집은 뭡니까? 5억을 주고 산 이 집은요? 그때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이거 봐. 법원에서 왔어. 아내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을 비워달라고?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봐야 했어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저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원 서류도 보여드렸어요.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살인죄가 확정되면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이건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사항이에요. 따라서 한미선은 애초에 상속받을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미선이 판 매매 계약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이 판 거니까요.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낸 5억은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한미선한테 돌려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한미선이 도주 중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돈을 돌려받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어요.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어도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거래하실 때 권원보험 가입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권원보험이요? 그게 뭔가요?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 드는 보험인데요.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문제로 손해보면 보험사가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줍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2001년부터 있었어요. 보험료도 매매가의 0. 몇 % 수준이라 5억이면 50만 원 정도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세요. 중개사나 법무사가 굳이 안 알려주거든요. 매매 사고가 드물다고 생각하니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만 원으로 5억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만약 가입하셨다면 지금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됐을 텐데 정말 안타깝네요. 잔금 치르기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대부분 먼저 안 알려줍니다. 아내가 옆에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왜 그때 몰랐을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같이 걸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여보?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권원보험이 있었어요.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집을 산 2016년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보험료는 매매가의 0. 몇 %였어요. 5억짜리 집이면 50만 원 정도면 됐습니다. 50만 원으로 5억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때 몰랐을까? 중개인도 법무사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권원보험은 2001년부터 시행은 됐지만 홍보가 거의 안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른다고 했어요. 중개사나 법무사도 굳이 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매사고가 드물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등기부 등본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저 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대로 전 재산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1,000만 원이 큰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날 법정에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도 있었어요. 박진우였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양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 측은 경찰 수사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어요. 한미선의 남편 사망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니코틴 원액이 검출됐고 한미선이 내연남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고 법무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살인범의 상속권 박탈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판결문을 듣는데 귀가 멍멍했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아내가 제 팔을 꽉 붙잡고 울었습니다. 5억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간 멍하니 지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사 갈 곳을 알아봐야 했어요. 수중에 남은 돈은 겨우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소송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나갔고 생활비로 쓴 돈도 있었거든요. 전세로 들어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월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쪽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빌라를 겨우 구했습니다. 25평에서 12평으로 줄어든 거였어요. 이사하는 날 짐을 싸면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새로 샀던 갈색 가죽 소파도 크기가 안 맞아서 버려야 했어요. 베이지색 커튼도 버렸습니다. 이사 가는 빌라는 넓고 좁았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아내는 짐을 풀다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옆에 앉아서 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활이 팍팍해졌어요. 무엇보다 월세 60만 원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랐어요.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65살의 나이에 다시 일을 해야 했어요. 경비 자리를 겨우 구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일이었어요.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밤샘 근무를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거든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월세를 내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몸이 약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연금 받고 제 월급으로 겨우 생활이 됐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한미선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경찰에서 수배는 하고 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형사 고소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비 일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몸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생활비를 생각해서 참았어요. 어느 날 저녁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를 다룬 심층 보도였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얘기였어요. 화면에 한 할머니가 나와서 울며 호소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다고 말했어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을 쐬며 한참을 서 있다 들어갔어요. 화면 아래에 피해자 모임 연락처가 짧게 지나갔어요. 급히 핸드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중년의 남자가 받았습니다. 자기도 3억을 사기당했다고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모임이 있으니 꼭 오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시청 근처 작은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15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50대 이상이었어요. 저마다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7억을 날렸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4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억을 잃고 지금 경비 일을 하며 겨우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임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동참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모임에 참석했어요.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비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어요. 이번 일로 뼈에 살짝 금도 가서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비 일을 계속하기 힘들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끊기는 거였거든요. 결국 경비 일을 그만뒀어요. 한 달 정도 집에서 쉬었습니다. 무릎 치료를 받으며 앞으로를 고민했어요.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빨리 나와서 일을 찾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 나갔습니다. 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사정이 생겨서 경비 일을 그만뒀다고 그래서 생활하기도 힘들고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7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본인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고령자복지주택이라는 곳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 임대료가 부담 없는 수준이고 식사도 제공된다고 했어요. 대기자가 많아서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정말로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를 만났어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66살이고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지금 일도 못하고 아내와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상담사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말고도 다른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씩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상담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LH 고령자복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소득증명서와 재산증명서를 제출했어요. 대기자가 많아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꼭 연락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부터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간단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경로당에서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도움이 됐습니다. 피해자 모임도 계속 참석했어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심층 취재를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인터뷰에 응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일하고 모은 돈 5억을 어떻게 잃었는지 말했어요.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현행법의 문제점들을 말하면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분이 제안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책이요. 여러 사람의 사연을 모아서 자비 출판을 했어요. 제목은 등기부를 믿지 마세요 였습니다. 도서관과 주민센터에 기증했어요. 누군가는 읽고 조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흘렀어요. 피해자 모임 활동도 계속했고 경로당 청소 일도 꾸준히 했습니다. 여전히 힘든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어요. 제 이야기가 책이 되고 방송이 되면서 조금씩 세상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국회의원 몇 명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등기부 공신력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세 부담은 컸고 무릎은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LH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다음 주에 나와서 계약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월 임대료는 4만 5천 원이라고 했어요. 다만 관리비는 별도인데 단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15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 20만 원 정도면 지금 월세 60만 원에 비하면 큰 부담이 줄어드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이제 조금은 숨 쉴 수 있겠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LH 지사에 갔어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주는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짐을 정리했어요.
2년을 살았던 빌라였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았지만 이제 떠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입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돼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 저희 방은 3층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화장실과 간이 부엌이 딸려 있었어요. 빌라보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우리 형편에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1층에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한 끼에 3,000원이었어요. 직접 요리하는 것보다 저렴했습니다. 건강관리실도 있었어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같은 시니어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주택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1층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를 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산책을 했어요. 아내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월세 걱정도 없었어요. 식사도 해결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어느 날 복지주택에서 특강이 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물었어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냐고 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억을 잃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당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강사도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권원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권원보험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50만 원으로 수억 원을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권원보험이라는 제도가 2001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거의 안 돼서 대부분 모르세요. 중개사나 법무사도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매 사고가 드물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부동산 계약하시면 잔금 치르기 전에 꼭 법무사 선생님께 권원보험 가입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보험료 몇십만 원으로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강사가 말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당부했어요. 시세보다 너무 싼 물건은 의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등기부 등본만 믿지 말고 의심이 되는 거래면 꼭 권원보험에 가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강조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부동산 권원보험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했어요. 좋은 정보라며 덕분에 조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5억을 잃은 건 정말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도 여전히 참석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강의에서 한 분이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왜 그 보험을 안 드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중개인도 법무사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도 등기부 등본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5억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몰랐을까? 왜 좀 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대신 제 경험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피해자 모임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공신력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청원도 넣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법이 바뀌길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권원보험을 알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언젠가는 이 법이 꼭 통과돼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5억을 잃은 건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게 많았어요.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작은 행복에 만족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건 은퇴가 아니라 너무 큰 착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억이나 싸다는 말에 혹해서 덜컥 집을 샀던 게 후회됐어요. 권원보험도 몰랐던 게 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요. 건강하게 살아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됐습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시세보다 싸다는 말에 혹하지 마세요. 등기부등본만 믿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01년부터 있었던 보험인데 아직도 대부분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도 법무사도 굳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셨다면 잔금 치르기 전에 반드시 법무사님께 권원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무사를 통하면 등기 이전과 함께 한 번에 처리됩니다. 보험료는 몇십만 원 정도지만 나중에 사기나 이중매매 같은 문제가 생기면 매매 대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권원보험은 계약서 쓰고 잔금 날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요. 미루지 마시고 계약 당일에 바로 신청하세요. 그 몇십만 원으로 수억 원을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하세요. 저처럼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수를 하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지금 매매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사 준비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부디 저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은빛 인생 편지에서 더 많은 인생 사연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안전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